임해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환경과 인간 2단원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한 2장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많아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나눠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실시간 수업으로 또는 학교에서 함께 만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얇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두꺼운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탐구해 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며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생활의 토대로서의 자연환경, 기후와 인간생활, 지형과 인간생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산토리니 섬이나 아니면 튀니지의 시디브 사이드 이 지역의 사진 또는 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영상 아니면 뭐 직접 가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벽이 두껍고 또 벽을 흰색으로 칠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붕이 평평한 편이죠. 또 창문이 작고요. 이 지역들을 보면은 이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산토리니 섬은 여기 그리스 옆에 에게해라는 작은 바다에 있는 섬이고요. 튀니지는 지중해 아래쪽, 아프리카 쪽이죠. 네,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중해 바다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지중해성 기후와 이 지역의 가옥의 특징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중해 연안의 가옥 특성을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이 지역을 여름에 여행한다면 무엇을 가져갈지 한번 적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장 처음으로 여행을 했던 지역이 그리스랑 터키였어요. 그때 선생님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갔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챙겨 갔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어깨가 시커멓게 타버리고 그리고 선생님 머리가 뜨끈뜨끈해졌던 그래서 막 머리 두피도 타서 뭐 약간 후끈후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중해 지역은 어떤 기후적 특징이 있냐면 여름에 굉장히 햇볕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 때문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햇볕이 반사되기 쉬운 흰색으로 집을 칠했고요. 또 바깥에서 이런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작게, 벽은 두껍게 만들었죠. 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집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목길이 굉장히 좁고 그늘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을 여름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부채, 선크림, 양산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는 세계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생각을 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인 나시고랭. 우리나라에서도 식당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많이 먹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시는 밥을 뜻하고 고랭은 기름에 볶거나 튀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재작년에 1년 정도 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선생님이 밥하기 귀찮을 때 주로 집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서 이 볶음밥을 많이 사다 먹었어요. 이 볶음밥 선생님 기억에 1인분에 한 40바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바트면 우리 돈으로 한 1,400원 정도 했어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볶음밥이랑 튀긴 치킨 같은 거 사다가 같이 이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렇게 기름에 볶는 요리가 발달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덥고 습하죠. 자, 이럴 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튀기는 등 이렇게 굉장히 고온으로 요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겠죠. 또 이 지역에는 향신료가 많이 납니다. 향신료를 만드는 이런 재료들, 뭐 후추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스위트 바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있죠. 이런 향신료들이 또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신료를 곁들여서 향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자연환경이 그 지역의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부교재 빈칸을 채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다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환경이라는 건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기후, 지형, 그리고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받을 식생, 그리고 토양,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환경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자연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 도구, 에너지, 자원과 같은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산업과 생활 모습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저녁 무렵 촐랑바이에르가 염소와 양을 이끌고 나왔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다. 유목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양한테 물 주러 매일 와? 이렇게? 양한테 물 주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을 집에서 일하는 게? Gerihat bugün 가축에게 먼저 물을 먹인 뒤 누나와 함께 물을 깃는 촐랑바이에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몽골의 초원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초원의 게르에서는 말린 소똥을 연료로 사용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한다. 금방 타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좋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는 사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우리네의 칼국수와 비슷한 랍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살림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7 식구가 매 끼 감사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말려둔 고기를 끓인 물에 밀가루 반죽 썬 것을 넣는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 이외에 다른 조미료를 더하지 않는다. 몽골인들은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 땅은 넓지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넓은 초원에서의 삶은 사람에 대한 정을 각별하게 만들었다. 납자가 먹기 좋게 끓었다. 안주인은 음식을 하면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남자가 먼저 먹도록 한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의 내부. 중앙에 놓인 화로는 공간을 남자, 여자로 구분짓는다. 남쪽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인 동쪽은 부엌살림을 들여놓는 여자의 공간, 서쪽인 남자의 공간엔 안장이나 말고삐, 제갈 등을 보관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흘러간다. 자, 앞에서 영상과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몽골 유목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표시된 곳이 바로 게르입니다. 몽골 주민들은 가축의 먹이가 될 만한 풀과 물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요. 말, 염소, 양과 같은 가축을 이동하면서 키우는 유목을 하기 때문에 집을 한 곳에 정착해서 짓지 않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짓고 삽니다. 또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얻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주로 목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대리라는 전통 의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 몽골은 주로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스텝 기후는 건조한 기후의 하나예요. 자, 이곳은 연중 비가 일정 시기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동안만 짧은 풀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짧은 풀이 자라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가축들의 먹이로 먹이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배웠죠. 자, 그 중에서 기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대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열량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태양이 들어오는 각도를 우리는 태양 에너지의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고위도 지역의 태양의 입사각을 볼까요? 고위도 지역의 태양의 입사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에너지가 저위도랑 똑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넓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나눠 가져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위도는 어떤가요? 좁은 지역에 에너지가 집중되게 됩니다. 결국 저위도 지역은 열 과잉, 고위도 지역은 열 부족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열 과잉 지역에 남은 에너지가 열 부족 상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에 흐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 열이 과잉한 이 저위도 지역에는 열대기후, 또 위로 올라가면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다음 한대기후의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건조기후라는 것도 나타나요. 건조기후.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 일단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구를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지구가 안 예쁘게 그려졌네요. 자, 이쪽 복잡하니까 옆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원래는 이 적도 지역은 어때요? 공기가 뜨거워지죠. 뜨거운 공기는 하늘로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끓이면 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차가워진 공기는 무거워져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표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아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우리 산 지표에는 흐르고 상층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생겨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선생님이 지구를 지워버렸네요. 자, 실제로는 이 공기 덩어리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흐르게 됩니다. 자, 먼저 저희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뜨거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간 공기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일부는 남반구로, 일부는 북반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그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강하게 됩니다. 이 하강한 공기의 절반은 다시 적도 지역으로 내려오고요. 또 절반은 고위도로 좀 더 올라가겠죠. 자, 고위도에서 하강한 공기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 중위도 지역에서 올라온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서 갈 곳이 없으니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서 살펴보면 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 또 중위도에서는 극쪽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또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적도 쪽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곳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어때요? 1년 내내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겠죠?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늘 위에보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구름 알갱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표로 가까이 오면서 다 증발해 버려요. 증발하면 이곳 땅은 어떻겠어요? 1년 내내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건조 기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위도부터 살펴보면은 열대기후, 다음 건조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온대기후나 냉대기후도 그 위치가 이제 건조기후와 이렇게 같이 해서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어느 지역에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기온 분포는 위도대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의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40페이지를 보면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도가 위치한 영도, 적도선을 중심으로 열대기후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열대기후죠. 자, 그리고 그 위로 무슨 기후가 있었나요? 네,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있네요. 건조기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막이 있는 곳이죠. 자, 조금 더 고위도로 올라가니 이제 뭐가 보이나요? 네,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기후. 조금 더 올라가니 이제 냉대기후가 있고요. 더 올라가니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결국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륙 중간에도 한대기후가 있는 곳이 있네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죠. 또 그 주변에 고원이 있어서 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공기가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한 곳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대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아하, 여기에서 지형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또 고산기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빗금 표시되어 있는 곳, 방금 얘기한 히말라야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고원지대도 그렇고요. 이런 곳에도 빗금 표시되어 있는 곳도 볼 수 있죠. 네, 산맥 위에 있는 곳들도 이렇게 고산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은 기후라도 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죠.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 유라시아 대륙. 자, 그런데 온대기후의 위치를 봤더니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의 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냉대기후는 어떤가요?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도 위도상에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대륙의 동쪽이냐, 대륙의 서쪽이냐에 따라서도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인데요. 그건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기후는 이렇게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기후는 더 세분화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대기후는 열대우림기후, 열대계절풍기후, 사바나기후, 건조기후는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온대기후는 온대계절풍기후, 지중해성기후, 서한해양성기후, 냉대기후는 냉대습윤기후, 냉대겨울건조기후, 한대기후는 툰드라기후, 빙설기후, 고산기후는 저위도 고산기후, 중위도 고산기후 이렇게 나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고산기후는 그냥 한 가지로만 해도 되는데 다른 곳들은 조금 나눠서 그 특징을 함께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네,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영서를 보고는 중간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내 멘트가 나갔었죠. 여러분 영상 보는 데는 별로 지장 없었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외우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서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로 한번 살펴봤었죠. 네, 퀴펜은 기후를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눴습니다. 자, 수목, 나무, 나무, 목이죠. 결국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를 수목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수목기후, 없을 무자예요.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기후라는 거죠. 한대기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건조기후, 비가 너무 오지 않아요. 너무 건조해서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수목기후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로 나뉘는데요. 자, 열대기후와 온대기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최하늘 평균 기온입니다. 자, 최하늘 평균 기온, 바로 겨울이죠, 겨울. 가장 추운 달에, 가장 추운 달에 18도씨보다 기온이 높대요. 18도씨면은 우리 한 얇은 긴팔 하나 정도 입거나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반팔티 입는 정도의 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에도 18도씨보다 기온이 높다라는 건 1년 내내 기온이 높다라는 뜻이죠. 자, 열대기후는 열대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로 나뉘는데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입니다. 겨울에 영하 3도보다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요. 또 18도씨보다는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주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런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대기후는 온난 수분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냉대기후 살펴볼게요. 냉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에 영하 3도보다 기온이 더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은 굉장히 추워요. 반면에 여름, 최나늘 평균 기온은 10도씨 이상이에요. 여름은 따뜻하거나 덥겠죠. 결국 이 냉대기후는 그 특징이 연교차가 뭔가요? 여름과 겨울, 최나널과 최하널의 기온 차이예요. 연교차가 굉장히 큰 기후가 바로 냉대기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대기후는 냉대 수분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기후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무수목기후 볼게요. 자, 한대기후는 너무 추워요. 그쵸? 너무 추운 기온이에요. 최나널,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10도씨보다 낮습니다. 여름에도 춥다는 뜻이죠. 기후는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건조 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입니다. 1년에 50cm보다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겠죠. 자, 스텝 기후와 사막 기후로 나뉩니다. 이런 좀 세부적으로 나눈 기후는 각각의 기후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후, 전 세계의 기후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부 기후의 특징과 인간 생활과 관련 지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